두 번째 핫쌈도 뜨겁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 이야기입니다. 집 팔라, 한 채 빼고 다 팔라 라고 강조했던 김현미 전 장관이 가족끼리 사고 팔기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2018년 공직자 1주택 방침에 따라서 남편이 갖고 있었던 연천군의 단독주택을 김현미 전 장관은 팔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집을 산 사람이 남동생. 그러다가 최근에 그 집이 다시 여동생에게 팔렸다. 결국 나는 1주택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남동생이 샀다가 여동생이 다시 산 거가 됐죠. 김현미 전 장관의 남편 전세로 여전히 해당 집에 거주 중이다. 소유주가 남동생 여동생에게 왔다 갔다 했을 뿐 남편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 혹시 이거 명의신탁 아니냐, 이름만 딴 사람 아니냐라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해명도 소개해드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집 팔면 그 집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서 남편이 계속 쓰기 위해서 남동생 여동생에게 판 거다. 그 집 없애버리는 게 잘 꿈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다는데, 자, 법률적으로 따져보죠. 정익주 변호사님. 네. 집 주택의 소유권 넘어가긴 해서 1주택이 된 건 맞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남동생 여동생에게 넘어간 거고, 더구나 그 집을 계속 산다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아한데요. 전형적인 명의신탁의 양태가 이래요. 근데 이게 꼭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내 집인데 내 집을 내 명의로 갖고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세금이나 여러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믿을 만한 사람, 예컨대 이제 박정아 대변인 같은 경우 제가 좋아하는 선배다. 그래서 여기다 맡겨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남남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의를 누구한테 넘기느냐, 아는 사람, 특히 이제 그 가족한테 맡기는데,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갖고 거기에다가 거주하는 사람은 또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의심스럽다, 이런 정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서 우리나라가 명의신탁 관련해가지고 폐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에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그냥 단순한 위법이 아니고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처벌이 어떻게 되냐면은 5년 이하 징역, 벌금은 무려 2억 원 이하 그 벌금까지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명의신탁의 예외적인 경우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종중, 우리나라 특수성이 있으니까. 두 번째가 배우자, 세 번째가 그 종교단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 형제간이라고 해도 명의신탁은 그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저 연천집이니까 강남집도 아니고 서울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 집에 애착이 있나, 저는 그 생각도 했었는데, 또 김현미 전 장관 이야기가 저 집을 없애는 게 내 꿈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사실은 도대체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가면서, 어쨌든 명의신탁에 대한 추정과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 대변인은요? 글쎄요, 지금 정 변호사님 여러 가지 설명 주셨습니다만, 저 관련해서 무슨 법이 어떻게 되고 이에 따라서 벌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게 저는 그건 관심이 없었죠. 왜냐? 거주하지 않는 집이면 다 팔아라. 영끌하는 젊은이들 안타깝다. 집값은 떨어진다. 나를 따르라 했던 양반이 저런 식으로 집을 갖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동안 20몇 차례 동안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전혀 실상과는 다르고, 그리고 본인은 정작 국민들하고 다른 뒤에서 뭔가를 이렇게 있으면서 국민들한테 맨날 팔으라고 그러고, 난 1주택도 하라고 그러고, 집값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서민들 고통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저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법이 어떻게 되고, 저는 명의신탁해서 어떻게 돼서 벌이 어떻게 되고, 법 규정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내 집 살고 싶어서 한 푼 한 푼 저축했는데 집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 대출 못해서 내 집 못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겪어야 될 이 상실감을 저는 김현미 전 장관이 도대체는 알고 이런 해명을 하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집값은 떨어진다며 영끌해서 집 사지 말라,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 라고 촉구했던 김현미 전 장관의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 정책의 특징을 쉽게 말하면 집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집을 파는 게 좋겠다. 영끌하는 그런 매수세라고 그럴까,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물론 김영주 의원님, 이 김현미 전 장관이나 정부에서 문제 삼았던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시세 차익만 보기 위해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와는 양상이 뭐 전혀 다른 양상이긴 합니다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렸잖아요. 그런 고려 없었잖아요. 다주택자들이 다 사연이 있을 텐데 누군들 다주택을 팔고 싶었겠습니까? 다 갖고 싶었겠죠. 그런데 서민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주택 팔라고 촉구했으면서 본인은 어쨌든 가족들에게 집을 넘기고 계속해서 사한다라는 것이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처음부터 설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일괄해서 한 채 이렇게 하는 것부터 저는 잘못됐고요. 본인 스스로도 지금 불편해 하잖아요, 사실. 연천에 있는 집이 뭐 투기나 투자의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물론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현 정부의 말하면 대통령이 내린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애당초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집을 두 채를 사든 세 채를 사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집이 여러 채 있는 것이 굉장히 불법이다 이렇게 볼 이유도 없는 거거든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본인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저것은 남편이 꼭 자기 스스로가 글을 쓰기 위해서 저 집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있는 거죠. 수도권 과밀 지역이나 투기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야지 사실 예. 지역도 살 부분도 있거든요. 저기가 무슨 대단한 실제로 땅이 얼마나 땅값이 오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부터가 너무 정교하지 않은 설계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건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따를 것 같으면 명백하게 누가 보더라도 의혹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정책을 하든지 예를 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수도권에서 두 채 이상 되는 부분은 좀 과하게 세금을 매기고 나머지 부분은 좀 서로 간에 열려주도록 하고 다만 젊은이들한테는 L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폭넓게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경쟁력을 높여주는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지 막연하게 무조건 한 채 이렇게 하는 것의 배단을 스스로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박장하 김영주 전 의원의 개인견에 두 분 들어봤습니다.